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하시면 뇌 기능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요즘 들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나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차 키를 집에 두고 차 앞에 와서야 생각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러다가 문득 이거 너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적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중년 이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활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뇌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중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뇌는 20대 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30대 이후에는 이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중년부터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중년이 지나신 노년분들, 치매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년기 분들 또한 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게 뇌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중에는 운동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인 병원 중에 하나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치매 발병 요인의 약 8.1%를 차지했고, 당뇨병과 고혈압 수치랑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한 4.2%, 고혈압은 2.9%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근처 공원으로 우리 모두 가벼운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걷기 운동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아쉽게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치매 예방 운동은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보다는 산보가 아니죠.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숨이 조금 가빠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만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으면 체지방도 태워주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파져 오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걸으면서 숨은 조금 가빠오고 땀은 조금 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양도 증가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걷기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관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수영을 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이러한 수영은 운동 강도 자체를 조절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을 시키고 이 물 속에서의 감각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줘서 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돼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운동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심박수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집이나 직장이든 어디든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엉덩이나 대퇴사두근 이런 쪽의 근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 기능도 자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체력 향상도 되고 뇌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치매에 좋은 운동은 그럼 유산소 운동만 있냐?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이 치매에 좋은지 추천하는 운동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 운동이에요. 저항 밴드가 뭔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저항 밴드라는 건 주위 생활용품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고무 탄성이 있는 밴드인데, 쉽게 말해 노란 고무줄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밴드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실은 요가나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근력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팔과 다리, 복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이 밴드 하나면 간단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정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시키고 우리 뇌의 신경 연결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운동이죠. 아닌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이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전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하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뇌와 신경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돼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쿼트는 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체뿐 아니라 코어와 상체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뇌는 여러 근육과 신경망을 동시에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쿼트도 본인의 몸 상태, 관절 상태,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바른 자세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바른 자세로 하루에 10회, 20회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늘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실천하면 우리 하체 근육과 함께 체력 향상과 뇌 기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바로 손운동, 균형운동, 글쓰기를 통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손운동이에요.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잼잼 있죠? 이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손 운동에는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거, 또 뇌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바느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이 손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활동은 균형 운동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한 발로 서기, 태극권 같은 거고도 막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하시죠. 이 태극권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또 뇌도 자극해줘요. 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코어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노년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 뇌의 창의성, 기억력, 집중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일기쓰기나 창작쓰기, 글쓰기 이런 걸 통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데는 손의 미세한 근육까지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섬세한 영역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혹시 일기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시집이나 문구를 따라쓰기,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도 주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써야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치매에 좋은 운동과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매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3살 버른 8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치매의 안 좋은 습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발병을 가속화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집 안에만 있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늙어요. 활발하게 자극을 받질 못해요. 외출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니,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습관은 가공 탄수화물 섭취예요. 빵, 떡, 과자, 국수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뇌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가공 탄수화물 식품들이 입에는 맛있죠.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꼭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생각이, 저는 겨울이 오면 꼭 꿀을 넣은 생강청 있죠, 달달한 거, 이거를 많이 해놔서 겨울 내내 자주 즐기곤 해요.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달달한 끝맛도 느껴지고, 또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이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굉장히 단어도 어렵죠. 이런 성분들은 생강이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성분들은 이 노년층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이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그 생강의 매운맛과 그 특유의 향,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이런 진저론은 그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도 줄이면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몸살 또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성분이기도 해요.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쇼가올은 앞서 설명드린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을 작용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또 이 성분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면서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도 완화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도 특히 유용한 성분이에요.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성분은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어르신 분들 중에 혹시 겨울만 되시면은 손과 발이 땡땡 얼어, 손과 발이 너무 차,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수족냉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성분은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공자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자도 살아생전에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해요. 이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이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자께서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장수했던 거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돼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서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뽑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해줘요. 그래서 노화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생강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이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요. 생강의 진저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높여주고 혈관도 확장시켜서 손, 발끝이 따뜻해지는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걸로 효능이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옛 조상님들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우리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으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위, 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관도 서서히 노화를 시작되기 때문에 몸의 연동운동이나 아니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게 점차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생강에 포함된 효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생강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 방법이 있으니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 생으로 먹으면 씁쓸하고 맵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강을 생으로 먹을 때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실은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운맛, 쌉싸름 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식초에 조금 절여주시거나 물에 생강을 조금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이 조금은 아마 편해질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거예요.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가 있는데,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 같은 거에 놓고 말리셔도 돼요. 이러한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이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돼서 편하게 섭취 가능해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겨울철에도 특히 유용한 제품이죠. 차로 끓여서 마시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흔히 약국 같은 데서 많이 보면은 생강 쌍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쌍화차랑도 같이 혼합해서 곁들여서 나온 제품들도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이에요. 생강가루는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서 먹기 좋은데,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저가 생강이잖아요. 이 진저맨 쿠키는 크리스마스 때 유독 상점이나 이런 쪽 마트 쪽에 자주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이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소량 넣어서 겨울철에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또는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몇 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이 레몬과 생강은 굉장히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해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주세요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둘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음식이고, 이 레몬은 소화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생강도 소화 불량에도 도움을 줘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이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뛰어나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강에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강황은 면역력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뛰어난 작용도 하기 때문에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겨울철에 몸이 차신 분들, 그리고 염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삭신이 쑤시는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자, 겨울철에 꿀에 생강을 담궈서 절여서 차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고 달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회복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꿀 생강차는 우리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이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 생강 자체에 수분 함량이 많아서 습기에 민감해요. 또 곰팡이가 이것 때문에 쉽게 생길 수가 있죠.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그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굉장히 유독해요. 그래서 간과 신장,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서 곰팡이가 핀 생강은 여러분 아깝더라고 그냥 다 버리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 속이 쓰리거나 위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하루에 2g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면서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사하는 방법만 바꿔도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과연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이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위와 장, 우리의 그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점 4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우리 몸이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흔히 하는 굉장히 단 음식 있잖아요. 이러한 달달구리한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는데 지방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소화불량.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식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아니면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데, 이는 또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땐 좋은 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공복 상태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같이 해요.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복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가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복 기간을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자, 이게 뭔가 살펴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 이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와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부산물을 정화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포도당이 없으니 체내에서 대신 지방을 분해한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과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영양소도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계속 맞물려서 안 좋은 증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는 무턱대고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살도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이 생활 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당 또한 가속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도 같이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또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노화 식단도 있을까요? 세계 여러 장수 마을 식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댄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 마을의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안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장수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대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 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를 하는데 약 95% 정도의 음식물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원물 그대로 원재료 형태를 섭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흰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빨간색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이 설트인1이라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예요. 이 사회적 식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식사를 하는 건데 혼자서 몸속에 건강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투게더 이웃과 가족, 심지어 반려견,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운동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에요.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는데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줘요. 하지만 콩에는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콩에 함유된 이 렉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 중에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인데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노화를 늦추는 음식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녹황색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어서 섭취할 때 포만감을 주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식물 자체,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해요. 우리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굉장히 달라요. 이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건데, 이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은 음식 세 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자,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제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이 모두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기 쉬워져요. 이에 따라서 절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존 식단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무리하게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